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3주차 강의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3주차는 12주차에서 우리가 교수님이 운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운임 산정 기준을 갖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이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할 때 구성이 되어지고 부과가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진해서 오늘 그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운임 부과 기준이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는데 그 중에서 비교를 해서 큰 쪽으로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기준을 적용했죠. 그래서 해상운송에서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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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부피 단위인 세제곱미터를 CBM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이 CBM은 톤과 같다. 예를 들어서 1CBM이면 1000kg와 같은 것이죠. 1톤이고. 그 다음에 항공운송은 주로 작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품을 주로 운송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단위를 쓰더라. 그리고 센티미터를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나중에 5천으로 나누더라. 경우에 따라 6천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5천으로 나누더라. 이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이 킬로그램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부피화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누락된 개념이 뭐냐면, 일단은 무게 개념이 있고요, 여러분. 그죠? 무게, 중량, 실중량. 그다음에 부피 개념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부피.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단위가 얘는 CB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상운송 기준을 이렇게 비교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그 단위는 사실 여러분 레버뉴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임 부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운송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의 기준이 되는 레버뉴 톤. 그래서 보통 이게 R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1m, 1m, 여기 1m, 이 화물이 중량이 100kg예요. 부피는 얼마예요, 여러분? 1CBM이에요. 얘는 부피 중량을 비교해서 뭘로 결정이 돼요? 1CBM은 1톤이랑 같으니까 당연히 얘로 적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부피 중량을 비교해서 선택되어진 그 수량, 그 운임 부가 기준을 보통 우리가 R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R톤, 1R톤 이렇게 되는 거죠. 1레버뉴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FM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1CBM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원래는 이 레버뉴톤 개념이 두 개,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운임 부가의 기준이 되는 거로 정해지면 그게 R톤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탄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고, 자, 오늘은 이러한 운임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지만 해운이나 항공은 여러분 그때그때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또는 지역적으로 EU 지역에서는 부과되는 게 또 따로 다르고, 미국 지역 들어갈 때는 뭐 보안 할증료라든지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것들, 또는 그 세계 경기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운임 구성 항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국제운송의 화물, 국제물류의 비용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상운송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운임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트럭 비용, 뭐 택배 비용, 주문 끝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운송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우선 운임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떤 항목들이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해상운송이니까 그죠? 부산항에서 수출지인 부산항에서 도착지 수입지인 르하브르 항까지 프랑스 르하브르 항까지 가는 해상 운송 구간이 있죠 여러분. 선박이 부산에서 프랑스까지 한국까지 가는 비용 그게 뭐 현대상선이든 아니면 머스크든 하여튼 선사에게 주잖아요. 그걸 보통 오션 프레이트라고 그래요. 오션 프레이트 OF. 자, 교수님이 이 프레이트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사전적으로. 이 프레이트는 여러분 영어로다가 의미가 두 가지로 많이 쓰여요. 물류에서는 첫 번째는 화물이죠. 화물도 프레이트고 두 번째 운임도 프레이트예요. 두 개로 다 써요. 자, 오션 프레이트 이게 기본되는 운임 항목이에요. 얘는 해상 운임, 해상 운임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냥 단순히 해상 운임 얼마, 컨테이너 한 대에 얼마, LCR 화물 12M당 얼마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얘한테 붙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프,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또 BAP,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EBS라는 개념도 있어요. Emergency Bunker Surcharge. 딱 알겠죠, 여러분? Currency Adjustment, Bunker Adjustment, Emergency Bunker Surcharge. 그러니까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라서 유가나 환율 조정분을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하고 유가가 굉장히 변동을 하죠, 여러분. 플로팅한 거예요. 변동을 하다 보니까 선사 입장에서 컨테이너 한 대에 뭐 120불, 1200불, 2000불 이렇게 딱 정률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률로 했을 때 유가나 환율은 계속 등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정의 여지, 융통성의 여지를 준 게 바로 카프 바프예요. 비슷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고 여행 갈 때 어때요? 티켓팅하면 어떻게 나와요? 항공 운임과 더불어서 뭐가 붙어요, 여러분? FSC. 아시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 Fuel Surcharge나 FSC가 붙는데 그 FSC가 시기에 따라 등락을 계속하죠, 여러분. 그렇죠? 항공기 기본 운임인 에어프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FSC가 오르고 내리고 해요. FSC는 유가 변동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견적을 뽑을 때 해상 운임 얼마예요? 그러면 해상 운임 유럽까지 컨테이너 한 대에 현재 1,800불이고요. 1,800불에 카프에 몇 불, 바프 몇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견적을 의뢰하는 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 고객들한테 견적을 이야기할 때 해상 운임은 컨테이너 하나에 2,000불입니다. 올인 가격입니다. 올인 가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해상 운임 2,000불에 올인입니다. 그러면 해상 운임이 2,000불인데 그 안에는 카프, 바프, 뭐 EBS 이런 잡다한 운임의 변동을 줄 수 있는 항목들 모두 싸잡아서 퉁쳐서 2,000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해상 운임이고 그다음에 THC 어때? THC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터미널 핸들링 차지. 자, 부두의 터미널 뭐죠, 여러분? CY죠, CY. CY
컨테이너 CY 사용료를 말해요. 그죠? 부두 운영사에게 가져가는 거죠. 세 번째, CFS 차지라는 게 있어요. CFS는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수님이? 한 컨테이너 화물이 안 되는 거, 소화물, 다시 말해서 LCL 화물일 경우에는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두에 CFS에 들어가서 컨테이너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컨테이너화 작업하는 그 비용을 말해요. 그걸 CFS 차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seal 차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 seal 차지는 뭐냐면 컨테이너에 화물이 완전히 적입 작업한다 그러죠. 보통 실무에서 도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도어 작업이 마무리돼서 해당 컨테이너에 화물이 꽉 적재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도어를 닫죠. 닫고 나서 잠그죠. 잠그고 나서 그 봉인을 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그죠? 시일이라죠. 시일 처리. 봉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포장하고 닫은 사람만이 그걸 하게 되고 그거를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는 손괴가 되거나 뭐 그죠? 누가 인위적으로 닦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화물 제조업체에서 자기 수출 화물을 직접 적입을 하고 빈 컨테이너에 그 수출업자가 수출기업이 이렇게 봉인을 마지막에 하게 되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seal 비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FCL 화물일 때만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그죠? 컨테이너가 한 대가 됐을 때 수출기업에서 자기 화물을 집어넣고 자기가 봉인을 하니까 이 CFS 차지는 누구한테 발생할까요, 여러분? LCL 화물일 때만 발생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또 있냐면 기본적으로 와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와페이지. 그죠? 이거는 부두 사용. 교수님,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부두에 있는 CY를 쓰고 그 하역 장비를 쓰는 비용인데 와페이지는 또 부두 사용료인데 얘하고 얘는 다른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터미널 사용료. 다른 거예요.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해당 부두에서 CY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그죠? 트랙터가 움직이고 화물을 선적을 하고 하역 장비가 이거를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 운영 기업이 받아가는 거고요. 그죠? 얘는 뭐냐면 항만 같은 거는 어떤 시설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건설하죠. 뭐 부산 같은 부산 항만공사가 있고 그래서 국가 물류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립하고 운영을 하죠. 임대를 줘서.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내는 세금조예요, 세금조. 얼마 안 돼요. 와페이지라고 하고. 다음에 또 어떤 비용이냐면 다큐멘테이션 차지라는 게 있어요. 서류 비용이죠, 서류 비용. 이건 어떤 서류 비용일까요, 여러분? 주로 선화증권 말이에요, 선화증권. 선화증권 발행 비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통관 비용, 그죠? Customs Clearance Charge. 통관 비용. 보통 이거는 화물의 가치 제 0.0015 정도 발생해요. 하여튼 통관 비용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거죠, 여러분. CIF로 가면은 무슨 비용이 발생해요?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험비, 인슈어런스, 그렇죠? 그런 비용이 있고 또 이 비용이 빠졌네. 예를 들어서 수출 지역이 청주면은 청주에서 뭐 프랑스 수출하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부산항을 거쳐갈 수밖에 없죠. 청주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내륙 운송 구간이 있죠. 내륙 운송 구간. 그거 내륙 운송료라고 하죠. 내륙 운송. 주로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그죠? 로드 트랙터라고 하죠. 로드 트랙터가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걸고서 가잖아요. 그거
비용. 내륙 운송료. 그죠? 내륙 운송료를 보통 우리가 인랜드 헐리지라고도 하고 또는 딜리버리 차지 또는 트러킹 차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출지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여러분. 그럼 도착지 프랑스에 가서는 또 뭐가 발생할까? 마찬가지로 프랑스 현지에서 내륙 운송료가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현지에서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르하브르 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THC가 발생하고, 그렇죠? 거기서도 그 나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와페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쪽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자가 선화증권을 제시하면 뭐를 받죠, 여러분? 선화증권을 주고서 교환을 받는 게 인도지시서라는 게 있죠. DO 발행비, DO 차지. 인도지시서 발행 비용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DO 차지. 인도지시서 발행비. 그렇죠? 이것도 돈을 받아요. 또 결정적으로 수입지에서 발행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 듀티 앤 텍스예요. 듀티 앤 텍스. 보통 관세와 부가세, 약자로 관부가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부가세. 그래서 이 관세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할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보면 관세 기준은 여러분 물건 가격, 화물의 가격, 화물의 value 더하기 물류 비용, 그죠? 프랑스까지 왔던 청주에서부터 부산 해상운송 왔던 물류 비용이 더해진 상태에서 저 관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관세율. 너네 이 제품은 관세가 10%다, 8%다, 뭐 15%다. 이 관세율이 품목별로 다르죠. HS 코드에 의해서. 요게 하게 되면 관세가 나오죠. 여기까지 관세. 그렇죠? 관세.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계산된 게 관세죠. 관세. 관세가 나오면은 이 부가세라는 건 여러분 관세율 관세가 나오죠. 부가세는 여러분 잘 보세요. 화물 가치의 천천히 해봅시다. 부가세는 화물의 value 가치에 뭘 더해요, 여러분? 물류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물류비 들어가고 요 식에 의해서 계산된 뭐? 듀티가 들어가죠. 듀티 들어간 상태에서 곱하기 10% 정도. 이게 엄청 크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운임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운임도 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에서 EXW 조건에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남미 쪽으로 뭘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항목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해요. 미국으로 가면은 뭐 안전에 대한 거, 사전에 뭐 적합 목록을 뭐 떼어달라는 거, 여러 가지 해당 국가 세간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국가 특성에 따라 또 품목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지금 교수님이 이번 주에 얘기한 요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 운송에 있어서 물류비 산정 항목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은 운임 항목 갖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14주차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과 복합 운송을 주제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